적의 세력이 생각보다 훨씬 커서 낙양을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안으로 도읍을 옮겨 전열을 정비한 뒤에 맞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천도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주공. 이유가 꺼내놓은 뜻밖의 책략에 동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 제안을 따르기로 마음먹어 군사대가 함께 궁궐로 돌아왔다. 공손차는 당장 그들의 뒤를 쫓지 않고 원소와 조조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했다. 동탁의 군사가 무슨 꿍꿍이를 품어 궁궐로 돌아가는지 의아했다. 이유는 동탁의 재가를 받자마자 일사천리로 천도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낙양의 부자들에게 원소와 내통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몰수해서 경비를 마련했다. 또한 천도에 반대하는 대신들에게는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포의 힘을 빌려 상소주비와 성문교의 오경 등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낙양의 백성들을 장안으로 이주시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많은 백성들이 힘겹게 일군 땅을 버리고 장안으로 가는 것을 망설였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동탁이 직접 병사들 앞에 나서서 명령했다. 민가에 불을 놓아 백성들이 당장 길을 떠나도록 하라. 늙거나 병이 들어 걸음이 느린 자가 있으면 목을 베어도 좋다. 그 명령으로 낙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정의 재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레에 실었으나 백성들은 겨우 옷까지만 챙겨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수관을 방어하던 이각과 각사가 백성들의 행렬을 독려했다. 숱한 사람들이 대열에서 나고되어 칼에 베이고 말발굽에 짓밟혔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병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동탁과 장수들의 서슬이 펄에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엄벌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궁궐에도 불을 질러 행여 연합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금세 시뻘건 불길과 잿빛 연기가 낙양을 뒤덮었다. 열을 붉은 꽃은 없다고 했던가. 지난날 화려한 영광으로 빛났던 궁궐이 뼈대도 남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 시각 조조와 원소가 본거지에 머물렀던 군사를 데리고 공순찬의 진지에 도착했다. 그야말로 완전체가 된 연합군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드높았다. 동탁이 궁궐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병사들에게 더욱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원소를 비롯한 많은 장수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오직 조조만이 동탁을 끝까지 몰아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 거요. 곧장 그들을 쫓아가 총공격을 감행합시다. 조조의 말에 원소가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자칫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칠 수 있어. 일단 저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합시다. 원소의 말을 들은 조조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가 맹주이기는 해도 애당초 연합군의 결성을 주도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조의 생각에 동의하는 장수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우던과 하우현을 비롯해 조홍과 조인 형제가 조조의 의견에 동조했다. 결국 조조가 그들과 함께 1만의 군사를 거느려 동탁의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동탁 역시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후방에 가장 믿을 만한 여포와 이가 곽사를 남겨 연합군의 추격을 경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조조의 군사와 맞닥뜨렸다. 적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조조가 선두에 서서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동탁 행렬의 후방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파죽지세로 진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여포가 버티는 후방은 견고한 성곽과 다름없었다.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점점 조조 쪽이 불리하게 변해갔다. 안되겠다. 모두 후퇴하라. 지휘관의 후퇴 명령은 병사들을 금방 오합지졸로 만들었다. 조조는 일부 패잔병만 이끌고 산속으로 달아났다.
하루 종일 전투를 벌이느라 굶주린 병사들이 그곳에 솥을 걸고 죽을 끓였다. 원래는 제법 넉넉하게 군량을 준비해왔지만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보니 곡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병사들은 밝은 달빛 아래 허겁지겁 죽을 먹었다. 그런데 곧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매복해 있던 여포의 병사들이 달려나와 활을 쏘아댔다. 허기를 달래며 방심을 하고 있던 조조의 군사는 적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나마 남아있던 패장병들이 활을 맞고 칼을 베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황급히 말에 올라탄 조조는 치욕을 뒤로한 채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여포의 부하 장수가 힘껏 시위를 당겨 활을 쏘았다. 화살은 조조의 한쪽 어깨에 명중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사들이 달려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조조의 말에 창을 찔러댔다. 말은 고통에 겨워 길길이 날뛰었고 겨우 고삐를 쥐고 있던 조조가 끝내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한쪽 어깨에 부상까지 당한 탓에 조조는 자칫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에이 죽어라. 마구 말을 찔러댔던 병사 하나가 창을 들어 조조의 심장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 조홍이 쏜살같이 달려와 그 병사의 목을 칼로 베었다. 장군 어서 제 말에 오르십시오. 겨우 위기를 벗어난 조조는 서둘러 조홍의 말에 올라탔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깨에 화살을 명중시킨 장수가 부하들을 이끌어 추격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말 고삐를 쥔 조홍이 조조를 데리고 전속력으로 달아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강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잘 달리던 말이 강물을 건너기는커녕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꼼짝하지 않았다. 조홍이 자세히 살펴보니 엉덩이에 여러 개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보나마나 적이 쏜 화살이었는데 힘겹게 강변까지 달려온 말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태세였다. 언제부터인지 엉덩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어서 말에서 내리십시오, 장군.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야 하겠습니다. 조홍은 충성심이 대단한 장수였다. 잘못하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도 혼자 살겠다고 달아나지 않았다. 그는 조조를 부축하며 죽을 힘을 다해 강을 건넜다. 뒤늦게 강가에 다다른 적들이 활을 쏘아댔지만 두 사람에게 미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적들도 헤엄을 쳐 강을 건넜고 맹렬한 기세로 조조와 조홍을 쫓았다. 도망치는 자는 두려움 탓에 쫓는 자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 법. 결국 두 사람은 기력이 다해 산등성이에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고맙네. 괜히 자네까지 나 때문에 화를 입는구만. 조조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조홍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제는 달아날 방법도 없어 장부답게 의연히 최후를 맞이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조조가 얼른 고개를 들어보니 하우돈과 하우연이 기병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때마침 여포의 병사들도 조조와 조홍을 발견한 터라 조금만 늦었어도 그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운명이었다. 저자들을 없애고 장군님을 구하라. 하우돈의 명을 받은 기병들은 순식간에 적들을 섬멸했다. 여포의 병사들 역시 강물을 헤엄치며 추격을 계속하느라 힘이 많이 빠져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못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조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그 무렵 연합군이 낙양성에 다다랐다. 선발대로 나서 선두에 섰던 송견은 아직도 잔불이 남아있는 궁궐을 둘러보며 전 사수관에서 패배했던 전투를 떠올렸다. 그때 원술이 지원군을 보내주기만 했어도 그 같은 치욕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그 일로 나를 가벼이 여기는 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송견 역시 여느 장수들 못지않게 야심이 큰 사내였다. 그때 궁궐 뒷뜰에는 물이 제법 찰랑의 거센 화염으로부터 원래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봐라, 어서 우물 안에 살펴보아라. 그것이 웬 조화인지 궁금해진 송견이 부하들을 불러 명했다. 찰랑거리는 물 때문에 오색빛의 정체를 알 수 없자 그들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우물 안에서는 놀랍게도 한 궁녀의 시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목에는 비단으로 만든 무슨 까닭인지 그녀의 목에는 비단으로 만든 복주머니가 걸려 있었다. 부하들은 굳이 속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복주머니를 그대로 송견에게 가져다 주었다. 뭐 별것일까 싶어 송견도 무심한 얼굴로 물에 젖은 복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옥새였다. 보옥으로 만든 옥새는 5마리의 용이 양각되었고 국왕의 불로장생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한 나라 황제가 대대로 보관해온 보물 중 보물이었다. 그것은 한 나라 황제가 대대로 보관해온 보물 중 보물이었다. 실은 조정의 십상시가 모두 처단되던 시기에 옥색의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이제야 우연히 그 광채를 다시 비추게 된 것이다. 송견은 서둘러 품 안에 옥새를 감추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부하들을 불러 엄히 입단속을 했다. 너희들은 옥새가 발견된 것에 철저히 비밀을 붙여야 한다. 만약 누설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입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마침 그들 가운데 원소와 주를 대려는 자가 있어 밀고를 하고 말았다. 며칠 후 원소가 다른 장수들과 함께 궁궐의 앞마당을 둘러보던 송견을 찾아왔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공은 들은 적이 있어? 원소가 넌지시 송견을 떠보았다. 소문이라니요? 나는 아는 바가 없어. 하하, 그렇군요. 누가 내게 와서 잃어버린 옥새를 발견했다는 헛소리를 해서 말이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게 마련이었다. 원소가 일부러 날카롭게 눈을 마주치자 송견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원소가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옥새를 가로채려는 속셈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졌다고 정령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냐? 원소의 벼락 같은 호통에 송견은 움찔했다. 더 이상 궁지에 물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송견이 갑자기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원소를 비롯한 몇몇 장수들도 그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때 송견의 신복이 마당 한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에 말이 있습니다. 빨리 달아나십시오. 그는 원소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감해 미리 말을 준비해 두었다. 그 덕분에 송견은 옥새를 빼앗기지 않고 낙양성 밖으로 달아날 수 있었다. 그를 따르는 적지 않은 수의 병사들도 말을 몰아 성을 빠져나갔다. 화를 참지 못한 원소가 송견의 신복에게 칼을 휘둘러 분풀이를 했다. 송견이 이렇게 교활한 자인 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원소는 곧 새롭게 형준사사가 된 유표에게 전령을 보내 송견이 나타나면 옥새를 빼앗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곳이 낙양성에서 달아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견은 유표의 갑작스런 기습에도 옥새를 지닌 채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비록 자신을 따르는 많은 병사들을 잃었지만 그에게는 옥새를 빼앗기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무렵 조조가 낙양성에 나타났다.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긴 그가 다시 연합군에 합류한 것이다. 조조는 원소의 만류를 뿌리치고 섣불리 동탁을 공격해 패한 것이 민망했지만 동맹을 맺은 장수들과 훗날을 도모하고 싶었다. 그런데 연합군 장수들의 의기가 전과 같지 않았다. 송견이 옥새를 챙겨 달아난 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자신의 야심만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류에서 경문을 돌려 영웅 후보들을 불러보았을 때는 이와 같은 분열이 상상하지 않았다. 이들이 달라졌으니 나도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구나. 조두는 실망이 매우 컸다.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달았으니 얼른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어 양주로 떠났다. 그것을 본 공손찬이 유비를 만나 자신의 거취를 밝혔다. 사제, 나는 처음부터 이 연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네. 맹주인 원소가 여러 장수들을 하나로 묶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지.
우리를 불러모은 조조 장군까지 떠나버렸으니 나도 더 이상 여기에 머물 명분을 못 찾겠네. 그럼 사형께서는 어디로 가실 것인지요? 나는 북평으로 갈 것일세. 자네는 여기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요, 저 역시 평원에 돌아가기로 아우들과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장수들이 연합군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그 후 원소는 폐허가 되어버린 낙양을 떠나 한해군에 지내셨다. 그곳에서 장안의 동탁을 물리칠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월이 흐르다 보니 군량이 부족해졌다. 조조가 위용의 자금으로 마련했던 곡식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그나마 기주로 돌아간 한복이 식량을 원조해 주어 근근히 버텨나가는 상황이었다. 언제까지나 기주 자사 한복을 믿을 순 없었다. 그가 갑자기 원조를 끊으면 낭패지 않느냐? 하루는 원소가 부하 장수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가운데 한 장수가 원소의 마음을 헤아려 가려운 것을 긁어주었다. 그렇습니다, 주공. 아예 기주를 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생각도 그러한 것이냐? 원소는 이미 기주를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만 한때 한복과 동맹을 맺은 연합군이었으므로 마땅한 명분이 없어 망설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원소의 꿍꿍이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왕이면 자신의 출혈 없이 실익을 챙기고 싶었다. 내게 좋은 계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소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 부하장수가 길을 쫑긋 세우며 물었다. 북평으로 돌아간 공송찬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먼저 공송찬에게 기름진 땅을 빼앗아 곡식을 반으로 나누자고 하면 흔쾌히 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일부러 기주에 흘리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한복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겠지. 군량은 몰라도 군사력은 우리가 월등하니 그것을 빌미로 기주 땅에 병사들을 보내면 한복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별 저항 없이 기주원을 쳐서 쉽게 영토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참 기발한 작전입니다, 주공. 원, 원소의 말에 부하 장수들은 일제히 맞장구를 쳤다. 실제로 원소의 계책은 무난하게 들어맞았다. 얼마 후 원소의 군사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기주의 땅을 소나기에 넣게 되었다. 한복의 병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원소의 군사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원소와 함께 한복을 물리치고 식량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공손찬이 뒤늦게 기주 땅에 다다른 것이다. 이것은 내게 했던 말과 다르지 않소. 약속대로 기주 곡물의 반을 나눠주시오. 그것은 공손찬의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였으나 애당초 원소의 계산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공손찬은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지난날의 연합은 이제 옛일이 되어버렸다. 거짓말쟁이 원소는 나의 칼을 받아라. 좋다, 내가 너의 버르장 머리를 고쳐주마. 두 장수의 병사들은 바나의 다리를 경계로 지내셨다. 처음에는 두 장수의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치열하게 승부를 겨루었다. 그러나 이내 원소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 급기야 원소의 군사에게 밀리던 공손찬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거기서라. 기주의 곡물 대신 내 창을 너의 목에 꽂아주마. 이렇게 외치며 공손찬을 쫓는 이는 원소의 부하장수 문추였다. 그는 금세 적장을 따라잡아 창을 치켜들었다. 그런데 위기일발의 순간 누군가 공손찬의 도움에 손길을 뻗쳤다. 내가 너를 상대하마. 넌 또 뭐냐? 문추는 목표물을 바꿔 갑자기 나타난 적을 향해 창을 휘둘렀다. 둘 사이에 수십합이 오갔지만 쉽게 승패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장수가 좀 더 힘이 좋아 위험을 느낀 문추 쪽에서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그 장수는 문추를 쫓아가지 않고 공손찬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장군? 그제야 공손찬이 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위풍당당한 체구에 용모도 썩 빼어난 젊은이였다. 키는 팔척에 이르렀고 목소리 또한 대장부다웠다. 자네는 누구인가? 공손찬을 젊은 장수에게 말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질문했다.
상산진전 태생으로 성은 조이고 이름은 온이라 합니다. 자는 자룡이지요. 저는 오랜 동안 원소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한데 그의 성품이 너무 강팍하여 몇 차례 실망한 끝에 새로운 주공이 될 분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당분간 장군께 몸을 의탁해도 되겠는지요? 그렇게 하게 나의 생명의 은인인 자네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누가 보더라도 젊은 장수 조은의 위용은 호감을 느낄만 했다. 게다가 문추의 공격에서 목숨까지 구해줬으니 공손찬으로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원수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 그의 합류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튿날 계속된 전투에서부터 조우는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그의 돌격에 원소의 병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다. 한동안 열세에 몰렸던 공손찬의 병사들이 어느새 원소의 군사와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좋은 저놈이 나에게 칼을 겨누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원소는 분한 마음에 죽기 살기로 전투에 나섰다. 그래서였을까 막상막하로 펼쳐지던 싸움의 주도권을 다시 원소가 지게 되었다. 그때 뜻밖의 공송찬을 도우러 먼 길을 달려온 지원군이 산모퉁이를 돌아 모습을 나타냈다. 사형 제가 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공손찬의 사제 유비였다. 물론 관우 장비 두 아우도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갑작스런 유비 삼형제 등장에 원소는 후퇴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비 삼형 그 후 양 진영의 전투는 한 달 넘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지 않은 채 밀고 밀리기를 반복했던 것이다. 그 기간에 유비는 조은과 제법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았다. 유비가 보기에 조은은 나이에 비해 성숙한 인품을 가진 데다 무의 솜씨 또한 뛰어나 무척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큰 일을 하려면 많은 인재가 필요한 법. 유비는 언젠가 때가 오면 조은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조은 역시 늘 신중하고 박식한 유비가 마음에 들었다. 모름지기 지도자라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연합군의 분열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동탁이었다. 연합군에게 쫓겨 천도까지 한 동탁은 장안성에서 한결 여유를 찾았다. 황제는 여전히 허수아비였고 그가 많은 대신들과 장수들을 좌지우지하며 국정을 농단했다. 동탁의 말이 곧 법이었으며 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원소와 공손찬이 오랫동안 싸움을 하고 있다 들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전세가 기울고 있느냐? 동탁이 모사 이유에게 물었다. 그는 장안성에 앉아서도 각지의 정세를 꿰뚫어 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권력의 최고봉에 선 자는 언제나 주변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불길한 징조가 느껴지면 일찌감치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 했기 때문이다. 양 진영이 막상막하의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합니다. 이유가 동탁의 물음에 답했다. 그럼 자네는 어느 쪽이 승리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느냐? 저는 어느 쪽의 승리도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판세가 기울면 승리하는 쪽에 힘이 막강해져 다시 우리에게 칼을 겨눌 수 있지요. 차라리 주공께서 지금 둘 사이를 화해시키면 전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쥘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사이를 화해시키라고 어떻게? 동탁은 이유의 제안에 흥미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원소와 공손찬에게 각각 황제의 칙령을 내리십시오. 분란을 멈추고 이제 백성들의 삶을 살피라는 내용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적당한 힘을 나눠 가질 것이고 서로를 견제하느라 한동안 우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의 말을 들은 동탁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실질적인 권력으로 움켜진 그의 입장에서 황제의 칙령을 받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며칠 후 이후에 책략이 담긴 황제의 칙서가 원소와 공손찬에게 전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두 사람은 오랜 전투로 피해가 막심해 전쟁을 그만둘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들에게 분란을 멈추라는 황제의 칙령은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머리를 돌려 각자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그 무렵 송견에게 지원군을 보내지 않고 관우를 조롱하기도 했던 원술은 숨죽인 채 남양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사촌형 원소가 기주 땅을 빼앗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은지 원술은 괜히 샘이 나서 밤잠을 설쳤다. 그 마음을 눈치챈 참모가 원소를 꼬드겼다. 주공께서 원소 장군과 삼촌지간 아닙니까? 요즘 우리 군사의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다. 군량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말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기병을 키워볼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력이 한층 강해질 것입니다. 원술은 그 길로 사촌령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 일은 원소의 화를 돋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원소가 사촌 동생의 요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이 수물을 결코 잊지 않겠다. 원술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그러던 중 군량이 떨어져 간다는 보고를 받고 형주자사 유표를 떠올렸다. 유표라면 나를 돕겠지. 일단 그에게 군량으로 쓸 곡식 20만 석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라. 우리의 군사를 재정비해 두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비상할 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원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유표 역시 그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이다. 세상이 나를 희롱하려 드는구나. 원서든 유표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송견이 강동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원술의 귀에 들어왔다. 옥새를 갖고 달아났던 송견이 그곳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인물 자체는 워낙 출중했던 터라 그를 돕는 이도 적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송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송견 장군에게 우호의 감정을 갖고 있었소. 그래서 지난날 유표가 공을 기습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 하오. 당시 유표는 송견 장군이 옥새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다오. 그는 원소의 명을 받아 공을 죽이고 옥새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오. 그런데 근래 내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그들이 다시 공을 치려 한다니 조심하시오. 그리고 송견 장군이 원한다면 기꺼이 내가 도움을 주겠소. 공이 먼저 유표를 공격하고 내가 원소를 급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오. 물론 송견은 자기가 옥새를 갖고 달아났으므로 원소와 다른 장수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했다. 유표가 공격했던 일에 전후 사정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또다시 원소와 유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두 주먹을 부들거리며 흥분했다. 이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송견은 아무 의심 없이 원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형주를 진격하기 위해 당장 군사의 전열을 정비했다. 그곳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고 전선 500척을 준비했고 17살 먹은 장남 채까지 병사들의 대열에 합류시켰다. 앞서 이야기했듯 손자의 후손 송견은 원래 재능이 출중한 장수였다. 그의 선제 공격에 유표는 패퇴를 거듭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잘 나갈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 전투 초반에 워낙 승승장구했던 터라 송견은 상대를 우습게 여기며 방심했다. 그는 유표의 패잔병을 몰살시키기 위해 주변의 만료를 무릅쓰고 적진 깊숙이 말을 몰았다. 아버님, 아직 적진은 위험하니 부하들을 보내십시오. 아들 책이 송견을 말렸다. 아니다. 유표의 숨통은 내가 직접 끊을 것이다. 그렇게 소수의 병사만 이끌어 적진으로 들어간 송견은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매복해 있던 적의 화살이 그의 심장에 명중했던 것이다. 적장을 무너뜨린 유표의 패잔병들은 기세가 되살아나 다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들 손책이 아버지 대신 군사를 이끌어 후퇴한 유표에게 휴전을 제안했다.
우리 모두 이번 전투로 얻는 것이 없소. 나는 군사를 데리고 강동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주시오. 그럽시다. 아직 나이도 어린 송견의 자제가 매우 슬기롭구려. 아버지의 시신을 보낼 테니 그쪽에서도 전투 중에 생포한 우리의 황조 장군을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송견과 유표의 전투는 확실한 끝맺음 없이 막을 내렸다.